화폐는 상품 교환 가치의 척도가 되며 그것의 교환을 매개로 하는 수단을 의미합니다. 종류로는 주화, 지폐, 은행권 등이 있습니다. 그중 주화는 주조화폐의 약칭으로 금속을 일정한 모양으로 가공해 각인한 금속화폐입니다. 한국은행의 독도기념주화 발행 문제가 국회 상임위에서 다시 한번 공식적으로 거론되었습니다. 지난 24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국은행 총재를 향해서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독도는 어느 나라 땅입니까? 한국은행이 독도기념주화를 발행할 계획이 있습니까? 총재는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은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며 발행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독도기념주화는 우간다와 탄자니아에서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제3국에서도 독도기념주화를 발행하는데 왜 한국의 중앙은행이 망설이느냐고 질책했습니다. 국회가 기념주화 발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이유는 일본의 선제적 움직임 때문입니다. 일본이 먼저 기념주화를 발행하면 더 집요하게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주화의 상징적인 의미는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제적 선점 효과를 위해서 기념주화 발행을 서둘러야 합니다. 독도 주화와 관련한 논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 10월에도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논의되었습니다. 발행 여부가 도마 위에 올라왔죠. 그때도 한국은행 총재는 원론적인 차원에서 발행 여부를 검토해 보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당시는 독도 기념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적기였습니다. 확실한 명분이 있었죠. 일본이 한국을 향해 경제적 보복을 한 지 3개월 정도 지난 시점이었거든요. 한일 갈등이 극도로 고조되어 있었고 국민들은 자발적인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매년 진행되던 독도 방어 훈련은 동해 영토 수호 훈련으로 확대해 실시했습니다. 일본의 독도 도발도 심각했습니다. 일본은 도쿄올림픽 조직위 홈페이지에 독도로 추정되는 섬을 표기한 일본 지도를 게재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가 공식 항의했죠. 독도주화는 독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역사적 상징성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행 총재는 그때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말하며 한 발 물러났습니다. 도대체 왜 결정을 못 내리는 걸까요? 한국은행 총재는 한국과 일본의 외교적 마찰 심화를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총재의 답변을 들은 참석 의원들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항의했습니다. 독도가 엄연히 대한민국 영토인데 일본이 무슨 상관인가? 발행 못할 이유가 없다. 총재에게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겠다. 물론 한국은행도 독도 화폐를 절대 발행하지 않겠다는 입장은 아닙니다.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향후 정부기관 등이 범국가적 외교적 입장에서 독도 관련 기념주화의 발행을 요청하는 경우 발행 사안의 적합성 및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행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 네, 정부 차원의 확실한 방향성이 정립되면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일본과의 관계가 이런 식으로 이어진다면 곧 결단을 내려야겠죠? 국회에서 법을 바꾸면서까지 추진할 계획이라 곧 이루어질 듯합니다. 만약 주화가 발행되면 일본은 그야말로 초토화될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확실한 각인을 시키는 거니까요. 관련 내용에 앞서 우간다와 탄자니아 독도 기념주화 이야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이는 한국은행에서 직접 밝힌 것입니다. 2005년 우간다에서는 독도 주화를 2000실링 은화로 5,000장 발행했습니다. 2019년에는 탄자니아에서 3,000실링 은화를 777장 발행했습니다. 탄자니아의 기념주화는 특히 인상적입니다. 155.5g짜리 수능 기념주화 위에 동도와 서도가 떠있는 모습이 마치 실물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영어로 독도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랜드 오브 코리아라고 적혀 있죠. 네,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이 주화는 탄자니아 중앙은행에서 발행된 엄연한 법정 통화입니다. 그런데 이후 일본과의 외교 갈등을 염려한 것인지 한 차례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중에 유통된 건 확실한 사실입니다. 탄자니아 주화는 한국에도 많이 유입되었습니다. 한국의 경우 주화 발행 기준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하지만 외국은
한국처럼 보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북한에도 독도 주화가 존재합니다. 이미 15년 전인 2004년에 은화, 동화, 알루미늄화 등 모두 8종의 독도 기념 주화를 발행한 바 있습니다. 한국이 아직까지 독도 기념 주화를 발행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외교적 문제라고는 하지만 물론 마냥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조폐공사가 2015년 광복 70주년을 맞아 독도 기념 메달을 제작해 판매한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기념 주화와 다릅니다. 기념 주화는 국가적인 행사 등을 기념해 국가의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 통화로 강제 통용력을 갖습니다. 따라서 정말 가치가 높죠. 기념 주화는 금은 등의 금속 소재적 가치와 더불어 미적 가치 그리고 희소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화는 전 세계에서 자연스럽게 퍼져나가며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집니다. 앞서 언급했듯 자칫 일본이 먼저 기념 주화를 발행하면 국제적인 선정 효과가 우려됩니다. 자연스럽게 독도가 일본 땅인 것처럼 인식될 수 있습니다. 국회는 독도 등 국내외적으로 뜻깊은 지역에 대해 기념주화를 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일본은 방위백서에서 16년째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도 상공에서 충돌 발생 시 항공자위대 전투기의 긴급 발진, 이른바 스크램블 가능성을 적시하기도 했죠. 독도 도발은 이제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독도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고 국제사회의 영유권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기념화폐 발행이 효과적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현행법의 기념화폐 발행 요건입니다. 널리 업적을 기를 필요가 있는 인물이나 국내적으로 뜻깊은 사건 또는 행사, 문화재 등을 기념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이 법률을 근거로 기념화폐 발행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행의 해석은 무척 잘못되었습니다. 독도는 문화재의 일종인 천연기념물 제336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연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역사적 상징성으로 볼 때 검토 대상이 되기에 너무나 충분합니다. 독도를 외교적인 문제로 끌고 가지 않으면 해결책은 간단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이를 근거로 개정안을 발의한 것입니다. 독도는 국내외적으로 매우 뜻깊은 지역이다. 물론 독도 기념주화가 발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고려사항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를 들면서 망설이는 사이 독도 기념주화는 제3국에서 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아이러니입니다. 더 이상 일본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됩니다. 일본은 이미 방위백서를 포함해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문구를 넣고 있습니다. 대놓고 역사 왜곡을 하고 있죠. 독도 기념주화 발행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내외에 공고히 천명하고 독도에 대한 국민들의 영토 수호 의지를 촉발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독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독도를 주제로 하는 기념주화 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개정안을 통해 독도가 우리 영토임을 대외적으로 재확인시키고 우리 국민의 영토 수호 의지를 고취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합니다. 이제 머지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3위는 일본을 무시하는 유일한 나라라는 점입니다.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영국의 마이클 브린 기자가 쓴 한국인을 말한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인은 부패, 조급성, 당파성 등 문제가 많으면서도 훌륭한 점이 많은 민족이다. 그 중에서도 몇 가지 살펴보자면 평균 IQ 105를 넘는 유일한 나라, 일하는 시간 세계 2위, 평균 노는 시간 세계 3위인 잠이 없는 나라, 문맹률 1% 미만의 유일한 나라, 미국과 제대로 전쟁이 났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며 아직도 휴전 중인 나라, 노약자 보호석이 있는 5개국 중 하나인 나라, 여성부가 존재하는 유일한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로 청결함과 편리함이 최고인 나라, 세계 봉사국 순위 4위인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서 세계를
일본을 경악시킨 나라,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를 가진 나라, 세계 각국 유수대학의 우등생 자리를 휩쓸고 다니는 나라, 한국인은 유태인을 게으름뱅이로 보는 유일한 민족, 세계에서 가장 기가 센 나라, 약소국에겐 관대한 나라,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단연코 눈에 띄는 건 세계 2위 경제대국 일본을 발톱 사이 때만큼도 안 여기는 나라입니다. 마이클 브린 기자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세계에서 일본을 무시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두 나라 사이에는 역사적으로도 존경심과 경멸감이 교차되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학자 중에 몇몇 예외가 있긴 하지만 조선 사람들은 대체로 일본을 깔보았습니다. 일본인들은 조선 선비를 존경하다 근세에 들어오면서 점차 얕보는 마음이 강해지고 급기야 정한론으로 비화합니다. 임진왜란 후 일본에 파견된 조선 통신사 중에서도 일본에 대한 우월감을 즐긴 이가 많습니다. 서연섭 씨가 쓴 일본은 있다는 책을 보면 조선 통신사의 일본 방문 과정에서 조선의 지식인들은 속된 말로 일본의 식자들을 얕보고 갖고 놀았다. 일본 측 기록을 보면 일본인들이 휘호를 받기 위해 내미는 종이에 조선 문사들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문진을 놓는 대신 발 뒤꿈치로 밟고 냅다 휘갈겨 썼다고 합니다.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도 에도시대 일본 지식인들은 조선의 선비와 학문을 흠모했습니다. 오규 소라이라는 유명한 유학자는 에도시대에 인근 시나가와로 이사간 친구에게 그 나라에 일이 가까이 다가가 사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라고 정색을 하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이리는 일본 단위로는 약 7.8km이고 그 나라는 물론 조선입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부터 대한민국은 일본을 대놓고 무시했고 일본의 지식인들은 대한민국을 흠모했다는 것입니다. 참 근데 생각해보면 일본이 참 강대국인데 왜 이렇게 강대국 같지가 않고 만만해 보이는 거죠? 참 신기한 사실 중 하나입니다. 2위는 최단기간 경제성장국 첨단과학기술국인 나라입니다. 이 사실은 한마디로 한강의 기적으로 묘사되고는 합니다. 대한민국은 전쟁으로 인해 경제가 리셋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안 그래도 미국 정부의 지원에 의존해 예산을 편성하고 경제의 시동을 걸고 있다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당시 농업 생산력으로는 전 국민이 기아를 면치 못했습니다. 농촌에서조차 수입 밀가루가 있어도 굶는 판이었습니다. GDP 감소 수치 자체는 무시할 만했습니다. 1950년 한 해 동안에만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6.25는 국가 경쟁력과 발전 역량을 밑바닥으로 떨어뜨릴 만큼 파괴적인 영향을 미쳤는데 인적 피해만 300만 이상의 물적으로는 전력 74%, 남한공업의 60%, 건물 66만 100동, 전선 60만 766km, 교량 9,312km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던 물적 인프라를 날려먹고 사실상 맨 땅의 헤딩으로 다시 시작한 셈입니다. 한강엔 기적이란 경제 제일주의를 내세운 장면 내각에서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서독이 선진국으로 빠르게 도약한 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 부른 것에 빗대어 6.25 전쟁을 치르고 국토와 인력이 넉마가 되어버린 대한민국도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던 것에서 유래하여 오늘날에는 1950년 6.25 전쟁 이후 1997년 구제금융이 있기까지의 대한민국 경제 초고속 성장을 상징하는 말로 두루 쓰이고 있으며 1990년대부터는 이를 외국에서 아시아의 4마리 용 국가와 함께 동아시아의 기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970년대는 초고속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 80%가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한강의 기적 절정기이자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성장률이 높았던 시기입니다. 1971년 수출 규모는 1964년에 비해 10배 늘어나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70년대 중공업화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기존 선진 강대국들이 중공업 부가가치가 경공업을 추월하는 산업화가 최소한 50년 이상은 걸렸던 것을 10년 이내로 좁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단기간에 초고속 성장을 한 국가는 전
세계적으로도 없습니다. 1위는 녹쥐입니다. 일제는 35년간 우리의 모든 것을 수탈해 갔습니다. 조금이라도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유모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갔습니다. 산이나 숲에서 나는 자원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솔방울 하나까지도 징발해 갔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산과 숲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일제의 수탈로 이미 황폐해진 산들은 6.25를 거치며 그야말로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대한민국 산들은 나무로 빽빽합니다. 불과 50년, 60년 사이에 몰라볼 만큼 달라진 것입니다. 6.25 전쟁 이후 사막화된 대한민국 국토를 본 당시 유엔은 한국은 회생 불가능하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단기간에 국토 녹화와 경제발전에 성공한 전세계 유일의 국가, 여기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진정한 애국자의 피땀이 있습니다. 나무와 나라를 사랑해 나무 영웅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현신교 박사는 세계가 감탄한 기적을 만들어내셨고 생전 이 같은 말을 남기셨습니다. 평생을 나무하고만 살아왔다. 그러다 보니 나무는 내 삶의 큰 부분을 차지하게 되었고 내가 나무 속에 사는지 나무가 내 속에 있는지조차 모를 느낌이 들 때가 많다. 그의 원래 꿈은 일본으로 유학을 가 철학을 공부하는 것이었지만 여유가 없었던 집안 사정으로 수원 농림학교에 진학합니다. 이후 친구의 도움으로 일본 규슈 제국대 임학과에 공부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3학년 때 실습 여행 겸 조선으로 돌아와 조국을 다시 마주한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현 박사는 일제 강점기 수탈과 6.25 전쟁 후유증을 겪으며 황폐해진 조국 땅에 살림이 흉물스러울 정도로 황폐해진 모습을 접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은 훗날 현 박사가 나무의 품종을 개량해 우리 강산을 푸르게 만드는데 평생을 바치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렇게 집을 팔아 학비를 마련해가며 임학 공부에 전념한 이후 1952년 현 박사는 소나무 하나를 개발합니다. 당시에는 리기다, 테다 등 두 종자의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리기다 소나무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지만 성장 속도가 느리고 재질이 좋지 않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테다 소나무의 경우 재질이 좋고 생장 속도가 빨랐으나 추위에 약하고 비옥한 땅에서만 자랐습니다. 현 박사는 미국 동북부 원산의 리기다 소나무와 동남부 원산의 테다 소나무를 교접해 리기테다 소나무를 만들어냅니다. 이 둘의 장점만 고루 받아온 리기테다는 추위에 강한 동시에 꼿꼿하고 해충에 강하며 생장 속도가 빨랐습니다. 이런 리기테다 소나무의 장점은 당시 우리나라와는 비교도 할 수 없었던 강대국 미국의 귀도 솔깃하게 만들었는데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원조가 절실했던 1962년 미 의회에 한국의 미래에 가망이 없으니 원조를 삭감하자는 안건이 올라왔습니다. 이에 미 상원의원 알렉산더 윌리는 현 박사의 리기테다 소나무를 언급하며 한국의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결국 이 안건은 부결되어 한국은 예정대로 원조를 받을 수 있었고 이 원조는 한국이 지금의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미국은 리기테다 나무에서 한국의 미래를 내다봤고 경제 원조도 해주어 아무것도 없었던 척박한 땅에서 기적을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리기테다는 탄광이 밀집된 일리노이, 미시건주의 폐색지를 녹화하는데 일조를 했고 기적의 나무라는 별명까지 붙었습니다. 현 박사는 이어 1953년에는 은백양과 수원 사시나무를 교잡해 경사진 땅에서도 잘 자라고 오염에 견디는 힘이 강해 헐벗은 산을 녹화하는데 알맞은 현 박사의 걸작 은사시나무를 만들어냈습니다. 성장이 빠르고 곱게 자라며 대규모 번식이 가능한 종이었습니다. 해충과 오염에도 강했습니다. 이렇게 뛰어난 현사시나무 역시 해외로 진출했는데요. 1980년대 낙엽병으로 골머리를 썩던 뉴질랜드는 현사시나무가 낙엽병에 저항성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자국의 숲을 현사시나무로 채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현사시나무는 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현 사시나무의 아빠 나무인 수원 사시나무가 처음 발견된 수원 여기산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합니다. 현신규 박사는 1986년 74세의 나이로 타계합니다. 그때까지 그가 심은 나무의 수는 무려 2억 9천만 그루입니다. 나무와 숲에 대한 열정 그리고 국가에 대한 사랑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고 현신규 박사님은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위대한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2년 식량농업기구는 한국을 2차 세계대전 이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의 위대한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여러 위인들의 노력과 업적이 있었습니다. 훗날 후손들은 지금 현 세대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제가 오늘 하루 행복해지는 법 알려드릴까요? 제일 좋아하는 향수를 뿌려본다. 하루에 3번씩 사진을 찍을 때처럼 환하게 웃어본다. 하고 싶은 일을 적고 하나씩 시도해본다. 시간 날 때마다 몰입할 수 있는 취미를 하나 만든다. 음악을 크게 틀고 내 마음대로 춤을 춘다. 매일 나만을 위한 시간을 10분이라도 확보한다. 고맙고 감사한 것을 하루 한 가지씩 적어본다. 우울할 때 찾아갈 수 있는 비밀 장소를 만들어둔다. 나의 장점을 헤아려 본다. 멋진 여행을 계획해 본다. 나 자신을 위해서 꽃을 산다. 내일은 오늘보다 무엇이 나아질지 생각한다. 행복해지는 법 어렵지 않죠?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